야! 김치 다 필요 없어. 못해? 너는 내가 편하구나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300포기 김장을 혼자서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혼자서 못하면 여기 왜 시집 왔어? 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진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옆에서 시누이가 키득거렸습니다. 언니, 한 손으로라도 할 수 있잖아. 그날 남편은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순간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깁스한 손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배추를 버무리고 있는 아내, 그리고 그 옆에서 차를 마시며 구경하는 어머니와 누나. 남편은 말없이 김장독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독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아, 준혁아, 그거 내려놔. 뭐 하는 짓이야? 쾅! 독이 마당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빨간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독으로 걸어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사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우야, 이번 주말에 김장할 거야. 300포기. 내가 해야 되는 거 알지?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한지우는 수저를 멈췄습니다. 어머니, 일요일이 친정어머니 기일인데요. 제사는 토요일 밤에 지내. 일요일에 김장 담그면 돼. 제사는 당일에. 시집 온 지 5년 됐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 해? 네가 앞으로도 매년 할 일인데.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이 집 돈으로 호강하면서 살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준혁아, 넌 가만 있어. 매년 하는 집안일이다. 다음 날 새벽 5시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 배추 절여야 해. 뒷마당에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나랑 연희는 백화점 VIP 행사 있어서 나가야 해. 혼자 할 수 있지? 시누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골드 회원 패션쇼 보고 올게. 너는 아직 등급이 안 되지? 어쩔 수가 없네. 두 사람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11월 말의 찬물이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 200포기째 절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배추를 들어 올리는 순간 뚝! 오른손 약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 손가락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여보, 손가락이 부러진 것 같아. 전화를 받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뭐? 지금 당장 병원 가. 지우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른손 약지골절입니다. 사주 깁스 필요하고요. 저 피아니스트예요. 당분간 연주 불가능합니다. 무리하시면 평생 후유증 남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지우는 깁스된 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스스로를 소중히 하고 돌보라고. 오후 3시 깁스를 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어머, 지우야, 배추 다 절였어? 지우가 깁스한 손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배추는 다 절였어? 네, 배추 말이야. 오늘 해야 할 일인데 다 절였냐고. 어머니, 저 피아니스트예요. 손가락이 생명인데. 그래서 김장을 안 하겠다는 거야?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일요일까지 이틀 남았잖아. 괜찮아지겠지. 정 안 되면 한 손으로라도 할 수 있지 않아? 어머니,
이번 주 일요일은 제 친정어머니 기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일? 네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게 우리 집 김장보다 중요해? 지우의 입이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아직도 착각하나 본데 네가 여길 며느리로 들어온 게 아니야. 그럼 저는 일꾼으로 온 거지. 지우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인데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사람이면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그랬니? 시어머니의 시선이 지우의 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이 집에서 네 친정 얘기 꺼낼 자격 없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깁스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친정어머니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사는 저녁에 간단히 하고 김장 양념 만드는 거 좀 도와라. 어머니, 제 손이 왼손은 멀쩡하잖아. 마늘 까는 건 한 손으로도 되지. 지우는 깁스한 오른손을 품에 안고 왼손으로만 마늘을 깠습니다. 한 알 까는데도 시간이 2배로 걸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신우이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피아노는 2손으로 치지만 마늘은 한 손으로도 까지잖아. 다행이다.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5시 남편 준혁이 퇴근했습니다. 부엌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깁스한 손으로 마늘 까고 있는 아내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우야, 왜 일하고 있어? 괜찮아. 손 다쳤다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혁아, 집안일에 나서지 마라. 지우가 앞으로 계속 할 일인데 손 좀 다쳤다고 큰일 안 난다다. 어머니, 일요일은 장모님 기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제사 지내라잖아. 별걸 다 기억하고 챙기는구나. 밤 11시 지우는 조촐한 제상을 차렸습니다. 깁스한 손으로 불편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영정 앞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대로 된 제사도 못 지내고. 새벽 4시 잠이 깬 지우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사상은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정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야, 제사 끝났으면 이제 김장 시작해. 친척들 9시에 온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 손이 진짜 아파요. 그리고 오늘은 친정어머니. 죽은 사람 제사는 마음으로 지내는 거야. 집안 친인척들 오는데 우울한 표정 짓지 말고 주의해라. 오전 9시 친척 아주머니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야. 피아니스트인데 손을 좀 다쳤어. 어머, 손 다쳤는데 김장을 시키세요? 당연하지. 이 집 며느리면 해야지. 앞으로 계속 할 일인데. 지우는 깁스한 오른손을 두건으로 감싸고 왼손으로만 배추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신우이는 옆에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언니, 사진 찍어둘게. 나중에 애들한테 보여줘야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오전 11시 지우가 극심한 통증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아파요. 손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지. 조금만 참아.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래도 손 다친 사람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이래요. 조금만 아파도 일 안 하려고. 난 12시 남편 준혁이 급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회사를 조퇴한 것이었습니다. 뒷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멈춰 섰습니다. 깁스한 손으로 배추를 버무리며 눈물 흘리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깁스 위로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상처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준혁이 달려가서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고 있잖아. 지우의 손을 잡은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깁스 위로 새빨간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왜 그래? 김장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지우가 앞으로 할 일인데. 어른들 앞에서. 준혁이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김장 끝내라고 했지. 뭐가 문제야? 며느리가 해야 할 일 시킨 건데. 제 와이프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피아니스트인 사람 손가락이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차피 한 손으로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준혁이 누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누나. 누나는 왜 깁스한 사람 사진이나 찍고 앉아 있어요? 누나 손은 멀쩡한데. 누나도 이 집 딸이잖아요. 나는 엄마가 며느리 교육하시는 거 거들고 있는 거야. 누나도 시집가서 똑같이 당하면 좋겠어? 준혁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김장만 끝내면. 무슨 소리야? 손에서 피가 나는데.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손 부러진 사람한테 왜 김장을 시키셨냐고요? 게다가 오늘이 장모님 기일인데. 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장이 사람보다 중요해요? 뭐라고? 전통이 제 와이프 손가락보다 중요합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준혁아, 어른들 앞에서 소리 지른 거니?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오더니 애가 변했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김장독이 놓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독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첫 번째 독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 독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독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 와이프한테 사과하세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미쳤구나. 할 일을 한 건데 뭘 사과해? 김장시킨 게 잘못이야? 손 부러진 피아니스트한테 김장시키는 게 정상이에요? 게다가 오늘이 장모님 기일인데. 그래도 김장은 해야지. 며느리 일인데. 준혁이 독을 들어 올렸습니다. 체육으로 단련된 힘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혁아, 그거 내려놔. 당장.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준혁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 김장이 제 와이프 손가락보다 중요하시다면. 그가 독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그세요. 쾅! 독이 마당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하얀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친척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는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독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혁아, 그만해. 이제 그만.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이미 두 번째 독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과 안 하세요? 뭐? 제 와이프한테 사과 안 하시냐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그거 내려놓고 얘기하자. 사과하세요. 지금.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내려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손 부러진 사람한테 김장시킨 것. 장모님 기일날 혹사한 것.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독을 들어 올렸습니다. 쾅! 두 번째 독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총 300포기 김장이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준혁이 신우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누나. 연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나도 시집가서 똑같이 당해봐. 손 부러진 상태로 김장시키는 시어머니 만나보시라고. 연희는 당황하며 그럴 일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준혁이 친척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 부부는 이 집에서 독립합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와이프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손가락이 생명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손 부러진 상태로 김장시키는 집안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친척 중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몇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장모님 기일입니다. 돌아가신 분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이게 무슨 김장 하나 가지고. 김장 하나요? 준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 와이프는 5년 동안 이 집에서 무시당했어요. 가난하다고. 장모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와이프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를 소중히 하고 돌보라고 하셨대요. 이 집안에서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아셨으니까. 준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손 부러진 사람한테 300포기 김장을 시키셨어요. 게다가 장모님 기일날. 나는 전통을 지키려고. 전통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준혁이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짐 싸자. 오늘 당장 나가자. 준혁아.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김장이 더 중요하시면 직접 하세요. 저희는 갑니다. 준혁과 지우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흩어진 김치와 주저앉은 시어머니, 그리고 얼어붙은 친척들만 남았습니다. 신우이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마당에 흩어진 김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시간 후 준혁과 지우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짐을 싣는 동안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지우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저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괜찮아? 준혁이 물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응, 괜찮을 것 같아.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병원부터 가자. 준혁이 지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깁스 위에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깁스를 풀어냈습니다. 상처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무리했으면 영구장애 올 뻔했습니다. 인대까지 손상됐어요. 준혁이 아내의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사흘 후 두 사람은 전세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 집이잖아. 지우가 빈 거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에서는 시어머니 박미란이 혼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흩어진 김치는 이미 치워졌지만 그 자리가 선명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친척 한 분이 물었습니다. 박미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빈 마당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미란은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지우가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았나?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6살 첫 시댁에 시집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란아, 김장 300포기 네가 해. 며느리 일이야. 어머님, 저 임신 4개월인데요. 그래도 해야지. 네가 앞으로 계속 할 일인데. 배가 불러오는 상태에서 찬물에 손을 담갔던 기억. 너무 아파서 울었던 기억. 그때 남편은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그렇게 했어.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며느리를 대했습니다. 나도 당했으니까 며느리도 해야지. 그것이 전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며느리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김장독을 깨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구나. 박미라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반찬이 왜 이래? 지우가 해줬을 땐 맛있었는데. 박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를 너무 혹사했어. 그날 오후 박미라는 지우의 방을 열었습니다.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지우. 박미라는 그 메모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내가 너무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명절에만 오겠다고 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것을 나도 똑같이 했구나. 그날 밤 그녀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김장하며 울던 26살의 자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악순환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물려준 것이었다는 것을. 석 달 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야, 한 번만 만나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그날은 내가 너무 심했다. 미안해. 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어. 그래서 너한테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지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그 고통을 아시잖아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피아니스트이고 누군가의 딸이었고 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네. 용서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우야. 가족이라고 해서 학대를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명절에만 뵙겠습니다.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다시 그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6개월 후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지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친정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슈베르트 즉흥곡. 어머니가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엄마, 손가락 완치됐어요. 조금만 더 무리했으면 평생 못 쳤을 거래요. 연주를 마친 지우는 레슨 준비를 했습니다. 소외계층 아이들 무료 피아노 레슨이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조성가정 아이들이 주였습니다. 오후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손 다쳤었다며요? 어떻게 다시 칠 수 있어요? 선생님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거든. 그래서 다시 칠 수 있었어. 준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연주 어땠어? 완벽했어. 손가락 하나도 안 아팠어. 누나한테 연락 왔어. 새로 시작한 일이 잘 된대. 다행이다. 어머니도 요즘 봉사활동 다니신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반찬 만들어드리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달라지셨나 봐. 두 사람이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 박미라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쓸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독거노인 5분께 반찬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박미란의 마음을 조금 채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며느리에게 받은 용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절에 아들 가족이 오면 조용히 반갑게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좋은 할머니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우가 어머니 사진에 말을 걸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 지켰어요. 스스로를 소중히 하라고 하셨죠. 저 그렇게 했어요. 용기 내서. 그리고 이제는 제 음악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선생님이 됐어요. 준혁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손 정말 소중해. 이 손으로 아름다운 음악 만들어줘서 고마워. 여보가 지켜줘서 가능했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 그리고 새로운 희망. 지우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가르칠 아이들을 위해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강요도, 누구의 무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며느리의 이야기,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응원의 멘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